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등 특혜 의혹이 지난 한 주 주요 뉴스 중 하나였죠. 해명이 나온 뒤 더 불거진 의혹과 진척 없는 수사에 야당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이 현직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편 최근 충남 김치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감염자가 나왔던 김치 공장의 김치 먹어도 될까요? 논란이 된 한 주간 뉴스를 모아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첫 팩트체크가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임 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수사 지휘 라인에 전정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 장관은 소설서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이러면서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사안인데 8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하자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우선 특별검사, 즉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여러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 다 여야 정당 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근데 현재 국회 의석 구조랑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은 현재 국회 의결을 거쳐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는데 현재 추 장관이 특검을 실시하자고 할 이유는 없겠죠. 예. 게다가 현재 추 장관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특임 검사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이 법률상으로 특임검사는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에서 운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훈령 160조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보면은 지침 1조에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이 검사의 범죄 혐의만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문을 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특임검사의 수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특임검사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의 지명 요청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요. 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좀 독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훈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특임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검사는 여대 야소라는 그 국회 현실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특임검사는 아예 이번 사안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예, 다음은 어떤 팩트 체크인가요? 네, 요즘 식사를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음식점 출입구에 가면은 인적 사항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렇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뭐 음식점, 네, 뭐 카페, 뭐 들르는 네, 곳은 거의 뭐 수기로 쓰거나 애플리케이션 그 QR코드 네,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네,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에 수기 직접 기입한 출입 명부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글을 올리신 피해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는데요. 뭐 당연히 입구에서 코로나19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쓰신 거죠. 네. 근데 이 카페에서 이제 볼일 보고 나왔는데 얼마 후 문자가 받았습니다. 이 문자 내용이 일단 그분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누구 전화번호가 맞는지. 예. 그리고 맞다고 하니까 외로워서 연락을 했다. 술 한잔 사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피해자는 당황해서 제 이름과 계좌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19 출입 명부를 보고 알고 연락했다고 이렇게 답을 남겼습니다. 예, 이 출입 명부에 적을 때 보면 저희가 휴대전화 번호도 적고 이름이랑 거주하는 곳까지 사실 적는 곳이 많잖아요. 그럼 네네. 이게 실제로 누구인지까지 노출이 되는 건데 이 네.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문자를 받고 불쾌하기도 하고 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 오히려 문자를 보낸 사람이 피해자를 좀 질책하면서 계속 문자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아, 예. 왜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게 만드느냐. 또 남자가 문자를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사건 외에도 또 수기 출입 명부를 취득해서 악용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받으면 사실 뭐 남녀 성별을 떠나서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네. 본인 동의 없이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로 불쾌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수기 출입 명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대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2항에 보면은 수집한 용도 외의 이용으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음. 만약 또 그 카페나 음식점 직원이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그 업소 사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카페 주인이나 지점장 등 그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당 카페나 식당 종사자가 아니고 다른 손님이 앞 사람이 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거라면 이게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 사건 상황에 따라서 좀 케이스가 다른데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포심 또 불안감 유발 여부에 따라서 또 이게 반복됨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그 피해자가 공포를 겪거나 불안감을 유발했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법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또 이런 문자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면은 성폭력처벌법 13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적용 법률도 달라지겠네요. 네, 그 뭐 문자 내용이나 그런 접촉 횟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말고도 또 경범처벌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연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성 반복의 정도에 따라서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일단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성적 대상화된 형태의 언행을 했다면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공포감까지 조성했다면 스토킹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출입 명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 출입구나 데스크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두기 때문에 쉽게 보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정부의 네, 방침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수기 출입 명부 대신에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뭐 휴대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많이 까시는 프로그램에 QR코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4주 후에 자동 파기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 개인정보 수기를 입력할 때 이름은 빼고 전화번호만 넣는 좀 방법을 추진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팩트 체크해 볼 내용도 코로나19 관련 내용이죠? 네네. 최근 충남 청양군의 한 김치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그 김치 제조업체 공장에서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셜미디어 등에서 해당 공장에서 제작된 김치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전에 그 택배기사 코로나 감염 사태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할까요? 네, 뭐 온라인에서도요. 일단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그 김치 공장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되게 제기됐습니다. 네네. 그 공장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확진자 비율이 되게 낮은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또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가 딱 한 명이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뭐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필수적으로 착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그렇게 저도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모습 많이 봐서 네. 일단 해당 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뭐 지침상 사무직과 생산 라인을 포함해서 뭐 직원 주체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뭐 실제로 제조와 포장 과정에서도 방역을 위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쨌건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래도 현재 해당 공장은 폐쇄된 상태고요. 방역 당국은 현재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 그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에서 생산 유통한 김치 50톤은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그 해당 김치를 먹어도 안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에 봐도 뭐 김치 불안해서 못 먹겠다 이런 의견이 이어졌고요. 또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네. 요즘 뭐 김치 사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방역 당국은 이런 음식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해도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는 근거도 없고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요리 재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 들어온 브라질산 닭날개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가 발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를 섭취하더라도 이 섭취 과정에서 위산 등에 의해 즉시 파괴가 됩니다. 방역 당국도 음식을 통한 매개 감염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질병예방통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음식, 식품 포장, 봉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확률은 위험은 매우 낮다. 현재까지 그렇게 감염된 사례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김치 공장처럼 식품 생산과 가공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염된 사례는 실제로 있지만 해당 시설에서 작업자가 처리한 식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네. 뭐 업체는 물론이고 개인도 방역 수칙은 철저히 계속해서 지켜줘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재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방송되는 출발 새아침입니다. 8월 24일부터 2주간의 방송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출발 새아침은 YTN 라디오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정치인 인터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행자는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박도 하고 추가로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은 이러한 역할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네, 뭐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그랬죠? 네, 8월 31일 방송에서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소수 야당이라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6개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당도 있는데 103개의 의석이나 가진 당이 소수 야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진행자는 청취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인 발언에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10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이 소수 야당인 것인가 이렇게 진행자가 되묻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9월 2일 방송입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고요. 주 원내대표는 꽤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과 4.15 부정선거용 소송이 지연되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며 이 모든 게 검찰이 완전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이 편 내 편 갈라서 재판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진행자는 단 한 번도 그 말의 근거를 요구하거나 반대 의견을 전하면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진행자가 매번 다 근거를 묻고 검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언론이죠. 네. 그러니까 근거를 요구하거나 반대 의견을 묻는 것도 좀 필요하다. 진행자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생긴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24일 방송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함께 스튜디오에서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자가격리 중이라 두 의원이 각각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되면서 실시간 토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행자가 애초 계획했던 토론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쪽이 주장을 하면 상대편을 대신해 반박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인터뷰를 보면 진행자의 그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양향자 의원이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5.18 국립묘지에 가서 사과한 것을 두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뒤이어서 양 의원과 토론하기로 돼 있었던 박수영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 위원장 사과가 진정성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행자는 양 의원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데 박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야 합니다. 두 의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면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토론을 못해서 생긴 이 빈틈에 메워야 할 진행자의 역할을 두 인터뷰 내내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이러한 상황이 종종 연출이 될 텐데요. 진행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반박 의견도 전달을 하면서 정치인 발언을 검증하면 좋겠습니다. 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 진행자가 보다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위해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반박해주는 과정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주원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되게 언택트 시대에 정말로 언택트로 좀 얘기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거리두기 강화로 지금 이사님도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이 늘었죠? 네, 보통 이제 9시면 집에 가야 하니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콕이 문화가 됐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공연이나 영화 등 극장 문화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영화 시장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영진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월 8일 극장을 찾은 전체 관객수가 한 5만 3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연속 5만 명대에 머물렀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택트 그 비대면 문화가 이제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네. 영화도 극장이 아니고 집에서 볼 수 있는 TV로 좀 개봉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벌써 수도권에서 코비드 2.5단계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7, 8월 작년 대비 한 30%까지 원래 영화계가 회복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네. 근데 9월 다시 수그러진 상태고 뭐 이제 영화 관계자들한테서는 이제 테넷의 개봉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 굉장히 큰 화제를 개봉 전에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맞지 않게 이제 한 2주 차가 됐는데 겨우 100만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국내에서는 뭐 인터스텔라 이렇게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영화 테넷이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이게 흥행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보통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을 하거든요. 네. 보통 영화들이. 근데 지금 24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이제 많이 이제 극장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극장을 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극장을 찾은 사람은 88만 명입니다. 네. 근데 IPTV와 케이블 VOD, 그러니까 유료로 컨텐츠를 판매한 건이 55만 건이었는데요. 가구당 평균 한 1.6명이 시청한다고 하면 온라인 VOD와 극장 관객이 거의 동일해진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지난해로 보면 VOD와 극장 관객 수 비율이 0.18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대1까지 된 겁니다. 혹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 VOD가 언젠가는 극장에 근접하는 날이 올 거다.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극장은 작년 동기 대비 한 260만 명의 관객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VOD 시장은 고작 그러니까 주간 기록입니다. 24만 명이 늘어난 게 그친 거죠. 예. 극장 관객 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260만 명이 사라졌는데 그 VOD 시장은 24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36만 명 정도가 비는 거거든요. 그럼 뭐 코로나19로 영화 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또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OTT, 요즘 최근에도 OTT 붐이 많이 불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인용한 데이터는 보통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미디어 행태를 보면 VOD는 이제 유료 방송 플랫폼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나온 네이버 시리즈라든가 카카오 페이지, 웨이브, 티빙에서도 영화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에 매달 접속해서 보는 사용자가 닐슨 데이터 기준 6월 한 800만 명가량 됐어요. 이들의 전체 매출에서 영화 비디오 VOD 매출이 한 10에서 20%에 달한다고 한때 VOD의 역할이 아직도 큽니다. 네. 그래서 VOD 시장에서 유료 방송 플랫폼 비중이 높지만 OTT 축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극장을 가지 못한 관객들이 OTT로 좀 몰렸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향후 OTT 영화 매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입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잖아요. 네네. 넷플릭스의 급성장 때문인데요. 9월 넷플릭스 인기 영화 순위,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인기 영화 순위를 보면 정직한 후보가 이제 2020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1위를 차지했고 남산의 부장들이 6위, 그다음에 홉스앤쇼가 2019년 개봉입니다. 그리고 10위가 히트맨, 2020년 개봉, 15위가 미스터 츄, 16위가 타짜 원아이드 잭, 이런 컨텐츠, 18위가 시동 2019년 말 개봉이고요. 그러니까 모두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들이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순위에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순위에 들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극장과 IPTV에 동시 개봉하는 극장 개봉작은 IPTV에 빠르게 유통하는 것은 예전에도 많았어요. 극장 동시 개봉작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는 이제 흥행이 좀
예상보다 많이 되지 않는 영화들을 빨리 수익화시키기 위해서 IPTV와 같은 유료 방송 플랫폼에 내보내는 경우는 있었으나 넷플릭스처럼 아예 본격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굳이 극장을 가지 않아도 개봉한 지 6개월 채 안 되지 않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시청자의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흥행이 조금 안 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에 극장과 IPTV에서 풀리거나 보통은 네. 이제 극장에서 일단 개봉을 먼저 하고 좀 기간이 꽤 지나야 IPTV 등에 풀렸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의 어떻게 보면 이런 공격적인 콘텐츠 유통 다각화는 다른 OTT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IPTV를 끝나고 다른 플랫폼들한테 이제 유통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넷플릭스로 가는 게 보통의 순서였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극장 개봉을 못하면 아예 넷플릭스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극장 개봉이 끝나자마자 넷플릭스를 직행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지금 최근에 개봉했던 살아있다의 경우는 이제 IPTV에서 풀린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바로 넷플릭스로 이제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또 개봉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전 세계 넷플릭스 그 영화 시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패스트 윈도우라 하거든요. 윈도우가 이제 결국 컨텐츠가 돌고 돌아서 적어도 6개월 후에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런 OTT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코비드 사태 때문에 막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플랫폼에 컨텐츠가 몰리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또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있는 뭐 디즈니라든지 뭐 중국 쪽 사례는 뭐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이제 뭐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가 있겠죠. 네. 디즈니는 뭐 극장 사업도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원래 극장을 개봉하려고 목표로 만들었던 뮬란이 네. 이제 미국에서 극장을 개봉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들이 만든 OTT 플랫폼이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됐어요. 네. 네, 이제 물론 지금은 그 프리미어 억세스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한 사람들도 돈을 내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지금 한 달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뮬란을 보고 싶으면 36,000원을 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극장을 개봉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미국 시청자들이 극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자기네 OTT 플랫폼에다 독점적으로 풀고 36,000원을 보고 12월 4일 이후로는 지금 뭐 넷플릭스로 시청하는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란 감독 테넷도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극장 개봉했는데 뭐 한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어요. 북미 지난 주말에. 네. 한국과 비슷하게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매출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억 달러를 벌 수 있었던 거를 2천만 달러를 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진 매출을 보존하기 위해서 테넷도 극장 개봉 후 워너미디어도 이제 OTT 플랫폼인 HBOX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도 직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한국과 미국과도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8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배경을 한 전쟁 영화인데요. 네네. 1930년대면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개봉 3주 만에 중국에서 3억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한 4천억 원 가량의 비용을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극장에 6,300만 명이 극장을 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중국 영화 시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회복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800 흥행만 빼고는 다른 영화들의 성적은 작년 대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뭐든 상관없이 꼭 봐야 될 극장 국민 영화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영화는 지금 중국 영화 사상에도 굉장히 빠른 그 속도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아이맥스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맥스를 위해서 아이맥스 카메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중국도 여전히 극장 이제 전체 스코어를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테넷은 지난주에 중국이 개봉했는데 한 3천만 달러 정도는 수익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 같았으면 한 1억 달러 이상 수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제 영상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화제 영상은 가짜 사나이 2입니다. 네, 그 이전에도 한번 가짜 사나이는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지상파에서 방영한 진짜 사나이보다 더 군대 같은 콘텐츠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UDT 쪽을 교관들이 모여있는 그 무사트라는 조직과 그다음에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님이 하고 있는 피지컬 갤러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콘텐츠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즌 1이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엄청나게 성과를 냈고 평균 조회수가 1,000만을 넘을 정도로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조회수라고 평가되는 콘텐츠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상파가 이러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콘텐츠였어요. 네. 그건 이제 시즌 2를 기획하게 된 거고 정말 한 500명 이상 되는 크리에이터든 아니면 배우 아니면 스포츠인 이런 분들이 직접 지원해서 참여해서 진짜 한번 UDT를 경험해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멤버들이 결정되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네. 14일부터 18일까지 촬영을 하고 9월 말에 누가 뽑혔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스트리머의 군대 체험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단순히 그냥 이런 컨텐츠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청자들이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목 자체에서 나와 있잖아요. 가짜 사나이. 네. 그럼 예전에 지상파에서는 진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항상 논란이 있었죠. 이게 실제와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조작된 거라든지 이런 방송사에 대한 의심들. 이 네.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었을까? 내 군대에 있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들을 정말로 민간 군사 기업의 UDT 출신 교관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리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이래야 진짜지 이런 거죠. 가짜 사나이란 제목인데 보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약간 상반되적인 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럼 이번에 나오는 가짜 사나이 시즌 2가 이전 그 시즌 1편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이제 면접부터 모든 게 공개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예전 축구 선수였던 김병주 선수라든지 아니면 줄리엔강 굉장히 격투기를 잘할 것 같은 네. 배우로도 유명하죠. 이런 선수들 한 명 한 명 면접을 보면서 그리고 면접을 공개 면접이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동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시즌 1에 활약했던 이근 대회가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하루 정도의 컨텐츠를 촬영했다고 하면 이번엔 4일 정도 컨텐츠를 제대로 촬영해서 시즌 1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할 거라고 하고요. 시즌 1은 이 정도의 큰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였다고 해요. 네. 근데 시즌 2는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비용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지만 유튜브 컨텐츠에서 볼 수 없는 버라이티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사님은 그럼 이 가짜 사나이 시즌 2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히트를 칠 거로 보시나요? 지금 이 면접 영상만 해도 평균 조회수가 200만이 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방송에서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중요한 IP가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 2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10일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